미국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그거 하지 않겠다고 트럼프를 그래서 선택을 한 거예요. 미국도 강대국이야. 그러니까 미국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저 땅을 손에 넣고 싶으면 손에 넣을 거야. 우크라이나에서 잠시 전쟁을 멈출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건 잠시일 뿐이고 반드시 다시 터진다, 어딘가에서는. 트럼프 시대의 특징은 물건이 국경을 넘어다니기는 점점 어려워진다. 생산성이 높은 사람의 이동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 중국이 모든 면에서 이제 쇠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 인민들은 무지하게 힘들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교수님 모시고 이제 트럼프 시대도 벌써 이제 시작한 지 좀 됐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올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뭐 여러 가지 주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가장 뜨거운 뉴스는 딥시크죠. 그렇습니다. 네, 딥시크, 엔비디아 등 반도체 산업 및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요거부터 일단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지금까지 인공지능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던 기업들은 타격이 상당히 컸겠다. 싶습니다. 네. 예,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죠. 그렇죠. 엔비디아의 그 GPU가 있어야만, 그것도 최첨단 GPU가 굉장히 많이 있어야만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걸 제대로 가동을 할 수가 있고, 데이터 센터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인공지능을 훈련을 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엔비디아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고, 그 엔비디아에다가 반도체를 만들어주던 TSMC도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죠. 그렇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딥시크가 해놓은 것이 뭐냐면, 그렇게 고급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또 그렇게 반도체를 많이 가지지 않더라도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게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일이죠. 인류로 보아서는. 그렇죠. 예, 굳이 돈을 많이 안 써도 된다. 그런데 거기에 돈을 많이 써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업들은 지금 타격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게 엔비디아고 TSMC고 SK 하이닉스고 또 수많은 전력과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 원자력, 무슨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 변압기 팔아서 돈 버는 회사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회사들이 다 전반적으로 보면 좀 타격을 받은 거죠. 하지만 인류 전체로 본다면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별로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인공지능을 훈련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줬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 딥시크가 이게 진짜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이게 뭐 영향을 줄 정도 아니라는 의견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사실 나온 지 너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 비용 면에서 오픈 AI가 만든 그 챗 GPT라고 하는 거, 그 최근 버전인 그걸 만들어내는데 훈련시키는데 1억 달러가 들었다. 그런데 딥시크는 560만 달러다. 그러니까 한 20분의 1밖에 돈이 안 들었다. 이렇게 비용이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간접비도 엄청나게 들었는데 간접비는 다 빼고 말한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문제 제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 아니 오픈 AI가 다 해놓은 그 결과들을 보고 얘들이 그걸 갖다가 훈련 시간을 단축시킨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비용이 굉장히 싸다. 그리고 흉내를 낼지언정 어쨌든 할 수 있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20분의 1 비용이 드는 거로 되어 있지만 뭐 어쩌면 그게 조금 더 들어서 한 5분의 1 비용일지도 모르겠다. 뭐 여기까지는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건 뭐 조사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훨씬 적은 돈을 들여서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데 성공한 건 분명한 거거든요. 그럼 이 딥시크가 AI 패권을 쟁취할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오잖아요.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시고, 어쨌든 딥시크로 해서 미국의 이제 좀 뭔가 두려움에 트럼프가 좀 더 중국을 압박을 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을까요? 압박을 분명히 하겠죠. 어쨌든 간에 GPU가 필요한 거니까 딥시크도. 그 GPU를 가장 잘 만드는 데가 엔비디아인 거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젠슨 황을 만나서 트럼프가 뭔가를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확히 뭔 얘기를 한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압박을 가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고사양의 GPU 말고 저사양의 GPU도 팔지 마라. 아,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딥시크가 고사양은 자기들이 공식적으로는 구하지 못했던 거고, 저사양은, 그러니까 제재 대상이 아닌 저사양 GPU는 어쨌든 마음대로 구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 주지 마라고 압력을 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저가형 AI의 가능성을 보여준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픈 AI나 뭐 이 메타나 또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이런 데들이 다 이거 돈 이렇게까지 많이 안 들여도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를 확실하게 이제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도 이제 돈이 안 드는 방법들을 찾겠죠, 이제. 네. 이제 좀 하반기쯤 가봐야지 요 사태가 어떻게 정리될지 좀 알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이게 그 오픈 소스잖아요. 그 코드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죠. 그래서 인공지능, 저가형 인공지능, 뭐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인공지능들이 곳곳에서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요즘 한국 경제 위기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리는데 교수님 보셨을 때 한국 경제 위기 지금 원인과 대책 좀 어떻게 좀 알려주신다면 지금 위기 상황인 건지도요. 2023년까지만 해도 뭐 그렇게 드러나는 위기는 아니었어요. 내수는 축소가 되죠. 내수는 축소가 되고 곳곳에 가는 데마다 다 임대 표지판 다 붙어 있고 그냥 곳곳이 다 그런 거는 분명히 자영업자분들 진짜 힘들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그게 내수가 줄어서이기도 하고 배달형으로 바뀌어서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산업 형태가 다 바뀌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통적인 자영업을 하셨던 분들은 뭐 여러 방면에서 타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꽤 괜찮았어요. 수출은 괜찮았고 특히 대미 수출, 미국에 대한 수출이 상당히 좋았죠. 네. 그런데 이게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수출은 트럼프가 지금 이제 그 캐나다와 멕시코와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시작을 했잖아요. 본격적으로 시작했잖아요. 행정명령을 때렸죠. 네. 그러면 그 나라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나라들은 물건 공장은 그 보복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본인들도 이제 관세를 때리고 뭐 한다. 예, 그건 그들끼리의 문제고, 우리는 그럼 뭐냐, 우리는. 그러니까요. 거기서 물건이 넘쳐나는 겁니다. 미국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 물건이. 공장은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생산은 되면 그 물건들이 미국으로 못 가는 물건이 다 어디로 갈 거냐? 다른 어딘가로는 가는 거예요. 그건 우리 시장이에요. 우리 시장하고 다 겹쳐 있는 시장들로 그 물건들이 넘쳐날 거란 말이죠. 그 우리 수출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쪽 나라들의 공급이 많아질 테니까. 다만 미국에 대한 수출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빠지니까 미국에서 그 빈자리가 상당히 클 거 아닙니까? 거기를 한국과 독일과 베트남과 이런 나라들이 채울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한테도 관세를 매기면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상당히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아직은 우리나라에 안 매겼죠. 아직은 안 매겼고 아직 뭐 위협도 안 하고 있고 그런 상태지만 어쨌든 간에 이 대선 공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랬어요. 모든 나라 모든 제품에 대해서 10%를 부과하겠다고 한 겁니다. 맞아요. 다른 나라들도 이제 10%씩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겠네. 이제 순차적으로 가는 거니까. 예. 근데 지금까지 하는 그 패턴을 보면 이게 한꺼번에 높이는 게 아니고 나라들마다 다 뭔가 위협을 해가면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도 이게 단순히 관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그 대가로 너희들이 뭔가를 하면 내가 낮춰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건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펜타닐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마약이죠. 마약을 미국에 들여보내지 마라 라고 하는 거 또 그 불법 이민자들을 들여보내지 말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 나라들이 멕시코와 캐나다가 확실하게 행동을 하면 낮춰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멕시코랑 캐나다산에 25% 때렸고 중국산에 10% 때렸잖아요. 예. 멕시코, 캐나다를 왜 이렇게 많이 때린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 불법 이민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싶은 거고 또 펜타닐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죠. 근데 중국에 대해서는 왜 10%일까? 분명히 앞으로 뭔가 서로 협상 대상이 뭔가 큰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들어주면 뭐 요 정도에서 멈추겠고 안 그러면 너희들 뭐 곡물도 없어 이런 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죠. 근데 미국이 이런 관세 행정 명령 후에 제가 미국 증시는 어제 못 봤는데 오늘 한국 주식 시장도 좀 안 좋았던 것 같고 가상자산 시장도 좀 급락을 했다가 약간 이제 안정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자산 시장이 좀 가격이 미끄러지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가격이라고 하는 게 다 달러 표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관세 행정명령을 이렇게 내리고 나니까 미국 달러가 어떻게 됐냐면 달러 가치가 올라갔어요. 그렇죠. 환율이 또 올랐죠. 강달러가 좀 더 됐죠. 지금 1,470원 다시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하면 달러가 올라가는 이유가,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이유가 미국 이외의 외환 시장에 달러의 공급이 줄어들게 돼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수입을 그만큼 줄일 거 아니에요. 미국이 수입을 줄이게 되면 그 수입 대금으로 지출되는 돈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다른 나라들의 달러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런데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그 달러로 표시된 다른 제품들, 다른 금융상품의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그건 떨어지게 돼 있죠. 그건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 달러가 강해지기 때문에 달러로 표시된 가격은 떨어진다라고 하는 효과가 하나 있는 거고 또 다른 효과는 관세를 심하게 매기면 매길수록 전 세계적인 경기는 침체하게 됩니다. 그런 효과가 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동량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만큼 생산도 줄어들게 되는 거고 미국 내의 생산은 늘어날 수 있지만 전 세계적인 생산은 줄어들게 된다. 그만큼 뭐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게 주가를 낮추는 거죠, 전반적으로. 그런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수도 있는 거겠네요. 인플레이션 심화되죠. 그러니까 미국 내의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나라의 인플레이션은 다른 거죠. 예를 들어 중국의 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건이 넘치니까. 미국에다 못 팔고 중국 내에서는 물건이 넘쳐나고 동남아도 아마 전반적으로 물건이 넘쳐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미국 연준의 금리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 이런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연준 금리는 잘 못 낮추겠죠. 왜냐하면 물가가 오를 확률이 있으니까. 근데 또 트럼프는 자꾸 낮추라 그러는 거죠. 금리 인하, 그러니까 트럼프 하는 관세와 트럼프 하는 말이 약간 좀 다른 게. 그 사람 늘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 그거는 아주 일관된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냐에 대해서는 앞뒤가 안 맞는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달러에 대해서 그런데 왜 브릭스 국가들한테 너희들 통화를 만들면 내가 가만히 안 두겠어? 관세 100% 매기겠어? 막 이렇게 위협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달러가 강해야 그 사람들이 그걸 하죠. 달러를 약세로 만들어 놓고는 다른 통화를 만들지 말라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전혀. 그런데 트럼프는 동시에 달러를 다 쓰라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달러 값을 낮추라고 하는 거예요. 연준한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 한국 경제 위기로 다시 좀 돌아서 그럼 이제 수출에서 좀 적신호가 이제 보인다라는 거고 또 그밖에 한국 경제 위기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말 위기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코리아 엑소더스입니다. 한국 탈출. 한국 탈출. 자산시장은 좀 탈출하고 있는데. 그러게요. 국장 탈출은 뭐 지능순 미국으로 많이 넘어갔죠. 개미 투자자들도 미국 투자를 하잖아요. 맞아요. 기업들도 미국에다가 공장 만들잖아요. 미국이 받아들인 FDI, 직접 투자, 해외 직접 투자의 1위가 한국입니다. 한국이 제일 많이 투자를 했어요. 한국이 미국 내에 창출한 일자리 숫자 한국이 1위입니다. 전부 미국으로 가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투자만 나가느냐? 사람이 나갑니다. 사람이 나가는 게 더욱더 큰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사람으로 먹고 사는 나라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 2023년에 그 EB 비자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Employment Based 비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EB 1, 2로 나간 한국인이 5,600명인데 2023년 그 통계 나온 걸 보면 자, 그런데 그게 인구 규모로 따지면요. 압도적으로 세계 1위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한국의 첨단 인재들이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흔히 있는 말하는 겁니다. 뭐 석박사급 인재 그런 분들 똑똑하신. 그렇죠. 반도체, AI, 그러니까 배터리 이런 첨단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엄청나게 지금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흡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의 정책을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민 정책도 그런데 지금 강제 추방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 그거는 이민을 안 받겠다는 거 아니야?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겠다고 하는 건 판인데 불법 이민자들 막 방출한다고.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뭐라고 했냐면 작년 6월 달에 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외국인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그린카드를 주겠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어요. 영주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미국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첨단 인재는 다 끌어들이겠다. 다 끌어들이겠다. 그런데 그러니까 뭐 저숙련 노동자들은 그렇죠. 쫓아내겠다. 그 왜 그러느냐? 어떻게 보면 또 미국의 일자리
그러니까 트럼프의 지지층의 굉장히 큰 부분이 저숙련 노동자들이에요. 그렇죠. 미국의 백인 블루칼라들, 백인 저학력 노동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민자들 또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이 싸구려 물품들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것 때문에 내 일자리가 다 없어졌다. 이거. 그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중서부의 러스트벨트 공장지대가 다 문 닫고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살리려면 그걸 그냥 살리는 거 플러스 미국 노동자를 쓰겠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불법 취업자들은 그들과 적인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예. 그런데 그 공장을 살리려면요, 인재가 있어야 됩니다. 뭘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미국 노동자를 가리키기도 하고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고, 일론 머스크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겁니다. 실리콘밸리가 제대로 되려면 AI라든가 또는 우주산업이라든가 이런 게 되려면 전 세계에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의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한 인재 공급국입니다. 왜냐, 제조 강국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제조 강국이에요. 우리가 설계는 그렇게 미국보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설계도를 가지고 현장에서 뭔가를 최종 단계에서 만드는 건 우리가 최고란 말이에요. 사실은 최고는 중국인데 중국이 최고죠. 근데 중국은 배제를 시켜야 되는 거니까 지금 중국을 빼고 나면 그러면 남는 최고는 누구냐? 그게 한국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인재를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한국의 자본을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물건을 안 가져가고 싶은 겁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물건은 쌓이고 인재와 자본은 나가고 하는 이런 일이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이제 그 초창기다 이게. 네. 그래서 이건 정말 위기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정말 바꿔야 됩니다. 한국인들이 이제 완전히 프레임 자체를 바꿔야 돼요. 네.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자, 그건 인재 유출이 아니야. 자본 유출이 아니고, 그거는 한국인의 활동 무대가 넓어지는 거야. 이렇게 가야 돼요. 미국이 한국의 활동 무대가 된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단순히 물건을 파는 데가 아니고, 한국인이 가서 거기서 활동을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게 인재 유출이 아니고 활동 무대가 확대된 것이 되려면 우리 스스로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한국 자체가 글로벌 비즈니스의 플랫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던 사람이 얼마든지 들어오고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지금 전혀 아니에요. 한번 나간 사람은 안 들어와요, 이제.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그게 우리 민족끼리니 뭐 이런 것도 그러는 거고, LG가 말이죠. 2009년인가 10년인가 그 남용 부회장이 취임을 하면서 그 CEO 중에 5명을 외국인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최고 경영자 5명을 외국인 CEO로 임명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3년 만에 다 나갔어요. 왜 나갔느냐? 견디지 못하고 나간 거예요. 최고 CEO들이 견디지를 못했어요. 배타적인 분위기를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CEO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나면 한국인 임원끼리 또다시 회의를 했대요.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따로 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니까 한국은 완전히 섬이 돼버리는 겁니다. 섬이 돼버리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그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적응한 한국인들도 다시 한국에 안 들어와요, 잘. 거기에서 교육받은 그 자녀들도 한국으로 잘 안 들어와요. 왜냐? 여기는 완전히 섬처럼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영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냥 외국인하고도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를 못해도 웃고 그 사람들 말을 들으려고 하고 우리도 손짓 발짓으로 뭔가를 의사전달을 하려고 하는 그 불편함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성공한 나라가 어디냐면 대만, 인도, 이스라엘 이 나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만의 반도체 산업을 보면 이거 다 실리콘밸리의 연장이에요.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엔비디아나 AMD나 이런 반도체 기업들은 다 대만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다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는 거예요. 대만과 인도계 CEO 되게 많죠. 그렇죠. 인도계 CEO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그 인구 몇 명 안 되는데도 실리콘밸리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는 유학생으로 보면요. 제가 1984년부터 88년까지 미국에 이제 그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인 유학생이 대만 유학생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런데 미국에 남아서 뭔가를 하는 비즈니스맨들을 보면 대만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우리는 다 돌아와요. 거기 남아있는 사람은 미국 사회에 잘 속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가.
그러게요. 한국계 CEO가 없네요. 예, 없어요. 다 한국으로 돌아오죠. 한국으로 돌아와서 말로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물건을 만드는 데에 모든 정열을 쏟는 거예요. 말 안 해도 되는 물건으로. 그런데 이제 물건 수출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람을 수출해야 되는데 사람은 좀 똑똑해서 밖에 나가서 그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적응을 하면 안 돌아와요. 왜? 한국이 그 환경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가장 큰 문제는 인재의 유출과 뭐 자본의 탈출인 건데, 그래도 올해 뭐 그러면 수출에서 좀 투자 포인트 같은 건 없을까요? 괜찮은 수출 분야는 어디일까요, 올해? 저는 어차피 미국이라고 봐요. 수출이 는다고 해도 미국의 수출이 늘 것이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 미국이 지금 그 제조 강국으로 다시 부상하기 위해서 공장들을 늘리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국내에다가. 그것과 관련된 업종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강달러가 굉장히 좀 장기화되려고 하잖아요. 이번에도 1470원, 뭐 95, 1500원 갈 뻔하다가 143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관세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1470원까지 왔는데, 이런 강달러가 한국 경기랑 한국 주식시장에 좀 미치는 영향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달러가 강해지면 달러로 표시된 다른 것들의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 예,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없고, 이제는 투자도 글로벌 차원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봐요. 그건 채권이든 주식이든 이제 한국 국장, 미장 이런 거 가리지 말고 그냥 세계장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도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미. 지금 재테크 관련된 얘기하셔서 트럼프가 얼마 전에 디지털 금융 기술 분야에서 미국 리더십 강화 행정명령, 어쨌든 가상화폐 관련된 행정명령 발표는 했잖아요. 요런 건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이제 글로벌 자산시장에서 비트코인, 요게 가지는 가치는 앞으로 올해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당분간은 높아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해지면서 그 달러로 표시된 그것들의 가격은 떨어질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하지만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가상화폐, 사실은 가상화폐가 아니죠. 가상자산. 자산이죠. 예. 화폐로서의 가치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근데 가상자산에 대한 수요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은 상당히 높은 상태를 유지할 거다. 왜냐하면 계속 그 정책적으로 밀고 그거를 전략자산으로 쌓아놓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것에 펀더멘탈이 없다고 봐요. 이 가치가, 자산의 가치라고 하는 게 펀더멘탈 밸류가 있는 거고, 또 버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원 가치, 실제 그것의 쓸모에 기반한 가치와 플러스 버블, 그러니까 거품, 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건데, 거품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그것의 본질이 뭐냐면, 그 제품 자체로는 아무 가치가 없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것의 그 값이 올라갈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기 때문에 또 올라가고, 올라가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도 사고,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거품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든 다른 뭐 가상화폐든 간에 이런 데를 보면 다 그런 속성이에요, 대부분이. 예를 들어 비트코인의 근원적인 가치가 뭐냐? 예를 들어 자동차의 근원적 가치라고 하는 건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비트코인의 근원적 가치가 뭐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글쎄, 굳이 찾는다면 재산을 숨기는 용도, 어떤 정부든 간에 찾지 못하도록 내 자산을 은닉을 하고 그걸 다른 나라에 송금을 할 수 있다. 들키지 않고 송금을 한다. 그래서 범죄 자금을 숨기는데 거기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근원적 가치예요, 비트코인은. 그거 말고는 그럼 뭐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값이 오르는데, 그러면 그거는 그냥 다들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오르는 거죠. 왜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이 오른다고 그러니까 나도 오른다고 그러고, 그리고 올랐잖아 라고 하는 게 이게 거품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거는 언제든지 꺼져도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자산들이다라고 봅니다. 다만 거기에 배경이 되어 있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그 기술, 그거는 가치가 있죠.
하지만 그것과 가상자산과는 분리해서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이게 가치가 영원히 갈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또 그 다음 주제가 미중 해양 패권 경쟁과 한국 조선업의 미래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조선업은 저는 앞으로 무궁무진하다고 보는데요. 예, 왜냐하면 전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방위비 투자를 늘리듯이 그러니까 상선 보유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해전을 치르려면 해군 함정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그 보급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급하는 능력은 이건 일반 상선, 화물선들이잖아요. 그 화물선을 많은 나라들이 갖고 있지 않았어요. 네. 특히 예를 들어 미국 같으면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근에 난 기사에 따르면 미국이 보유한 상선, 화물선의 숫자가 80척입니다. 중국이 5,500척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런데 미국이 대만 앞바다에서 중국과 전쟁을 벌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항공모함이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전투를 벌여요. 네. 그래서 한 달 동안 뭔가를 해야 돼요. 네. 자, 그런데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지, 군수품도 계속 보급해야 되지, 부상병 실어 날라야 되지 하는 거는 누가 할 거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나라에 시킬 수도 없잖아요. 전쟁을. 그 자기네 나라 상선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80척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에. 그럼 이거를 엄청나게 늘려야 돼요. 해군 함정이 문제가 아니고 상선 자체를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미국뿐만이 그런 게 아니고 네. 지금 모든 나라들이 사실은 다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왜 중국에서 물건을 다 수입해다가 썼듯이 생활용품들을 네. 모든 대부분 나라들이 중국산 제품을 사다 썼잖아요. 네. 그것이 싸고 좋으니까. 그 물건을 운반하는 것도 중국 선박이 했던 겁니다. 네. 근데 전쟁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중국 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 배를 써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라들마다 화물선도 가져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해군 선박을 늘리는 수준이 아니고 화물선을 늘려야 된다. 근데 화물선을 잘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1위는 중국이죠. 압도적으로 중국. 일본, 한국? 그렇죠. 중국이 1위고 네. 그러니까 중국이 한 60% 정도 되면 한국이 25%, 일본이 한 10%, 이 정도 수준인 겁니다. 근데 그 중국은 뺄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렇죠. 네. 미중 갈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하고 친하게 지낼 나라들은 중국을 다 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고 나면 남는 거는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과 친하게 지낼 나라 중에서는 중국 빼면 한국밖에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조선업이 무궁무진하다 앞으로 단순히 미국의 해군 함정을 수리하는 수준 그런 수준이 아니고 네. 화물선 자체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이 빠진다면 남은 경우의 수는 한국과 일본의 경쟁 플러스 또 다른 국가들이 뭔가 조선업을 키워서 추격하는 거일 텐데 네. 그걸 막 지금 다시 건설하고 한다는 건 시간차가 걸려서 힘들 것 같지만 한국과 일본 간의 경쟁은요? 거기서 우리나라의 경쟁 우위가 굉장히 높은가요?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죠. 네.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보다 더 늙었으니까. 예. 그런데 말이죠. 여기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네. 한국 조선소에다가 배를 맡길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에다가 조선소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한화가 이미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잖아요. 맞아요. 1억 달러를 주고. 그게 뭐냐? 왜 델토로 미국 해군 장관이 와서 우리나라의 한화나 현대중공업 이런 데를 찾아가가지고 미국에다 투자하라고 얘기를 하느냐? 미국 내에서 만들겠다는 겁니다. 미국 내에서 한국 조선소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인재들은 어디서 갈까요? 미국에는 인재가 없죠, 당연히. 배를 만들어 본 게 벌써 몇십 년이 됐으니까. 그걸 만들 사람이 누구냐?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정책 결정자의 입장에서는 네. 미국 노동자들이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미국 노동자들이 만들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국 사람을 데려갈 수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을 데려가서 미국 노동자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의 인재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겁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의 조선업이 엄청 커진다라고 하는 거는 한국의 조선소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과 동의어는 아니다. 그럼 투자할 때 조선업에 투자하시는 분들 뭔가 조심해야 될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국 상황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한국 기업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한국 기업이 미국에다가 투자한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 이거는 잘 구별을 해보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앞으로 저는 미국에 대한 이 조선업 투자가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주제가 트럼프 2.0 시대 그러면 이제 세계 질서는 좀 어떻게 될까요? 세계 질서는 이제 소위 신제국주의죠. 지금까지의 질서는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걸로 요약이 됐었잖아요.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한국전쟁이 터지고 미국이 적극적으로 세계 질서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유엔도 만들어지고 뭐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미국의 질서였고 그거는 미군에 의한 질서였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미군 기지를 두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미국은 그 나라를 지배한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이 세계를 지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배가 아니고 지켜줬던 거예요. 그리고 같은 예를 들어 한국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 대다수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와서 한국을 지배한 게 아니고 한국을 지켜준 거죠. 그걸 지배로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어요. 북한이나 뭐 저쪽 중국이나 소련하고 가까웠던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미국이 지배했다고 보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배가 아니고 지켜줬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트루만 대통령이 그 한국전에 참전을 결정한 대통령이 바로 트루만 대통령이잖아요. 그 트루만 대통령이 유엔 총회연설에서 했던 말이 있어요. 강대국의 책임은 세계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세계에 봉사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강대국의 역할은 뭐였느냐? 힘이 세면 식민지 만드는 거죠. 다 가서 점령하고 무릎 꿇리고 거기 가서 돈 뜯어오고 하는 게 그게 강대국이 하는 역할이었어요. 근데 미국은 2차 대전 이후에 특히 한국전 이후에 미국은 돈을 뜯어온 게 아니고 가서 돈을 주고 자기네 세금을 걷어서 그러니까 미국 국민한테 세금을 걷어서 미군을 양성해서 그 세금으로 그 나라들을 지켜준 거예요. 그게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에 의한 평화의 시대였던 거죠. 이제 트럼프는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거죠. 미국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그거 하지 않겠다고 트럼프를 그래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뭐냐? 미국도 강대국이야. 그러니까 미국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저 땅을 손에 넣고 싶으면 손에 넣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아예 공개적으로 지금 드러내놓고 있는 거죠. 파나마도 그렇고 그린란드도 그렇고 심지어는 캐나다에서 뭐 51번째 주인가? 네, 뭐 심각하게 한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할 정도로 이제 뭐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강대국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들어섰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가장 미국의 경쟁국가 어쨌든 중국인데 앞으로 미국이 중국을 좀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이제 간세는 시작했고 벌써.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이 중국을 무너뜨릴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목을 조일 수는 있겠죠. 곳곳에 가는 데마다 골목을 다 차단하고 더 뻗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은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보고 그건 이미 시작이 됐고 그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중국이 뭐 30년을 갈 수도 있고 40년을 갈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1960년대 이후에 소련이 사실은 그런 길로 들어섰었는데 소련이 붕괴가 된 게 1991년이었잖아요. 한 30년 동안 그냥 그렇게 갔거든요. 소련 여전히 강대국으로 갔던 겁니다. 네. 저는 중국도 그러리라고 봐요. 그런데 국력이 더 커지지는 못한다. 다만 군사력은 강해질 것이다. 인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피폐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인민들의 쉽게 말하면 고열을 빼서 군사력을 확장하는 인공지능 같은 걸 확장하는 뭐 그런 정책, 그런 방향으로 가겠죠, 중국은. 군사력을 확장하는 거는 미국의 견제를 위해서 그런 건가요?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러겠죠. 그래서 이 태평양을 장악하기 위해서 저는 그러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중국몽은 위대한 중화제국을 재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중화제국은 이 중국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장악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건 사실은 그것도 환상인데 지금 예를 들어 남중국해를 중국이 여기 우리 땅이었어라고 하지만 사실은 중국은 해상국가가 아니었잖아요. 중국은 그냥 대륙국가였던 것이고 바다로 잘 나오지 않았던 데고 특히 명나라 때 정화함대라고 하는 것을 한번 그걸 가지고 전 세계를 한번 누빈 적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완전히 해금 정책을 썼거든요. 바다로 안 나왔어요. 심지어 타이완조차도 중국의 영토가 아니었어요. 실질적으로 누구도 거기를 가지 않은 거죠. 다만 도망자들만 타이완으로 도망을 쳤거든요. 중국 본토에서. 그러니까 바다는 중국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뭐 바다조차도 이제 다 중국 거라고 그러잖아요. 예전부터 다 중국 거였어.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군사력이 필요한 거죠. 중국에 지금 관세 10% 정도 때렸는데 앞으로도 더 때릴 확률이 있겠죠, 당연히? 저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트럼프가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지는 확실치가 않아요. 분명한 한 가지는 펜타닐 원료를 수출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요구할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본격적으로 그 협상이 시작된 것은 아닌데,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되는 석유나 셰일가스 너희들 사가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매우 높고. 그런 것들이 좀 한국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좀 중국의 관세도 때리고 압박은 계속 할 테니까요. 첫째, 정치적으로는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그야말로 기로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방식은 뭐냐. 안보는 미국에 맡기고, 그렇죠. 미국의 도움을 받고, 경제, 물건 파는 거는 중국에다 팔겠다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동시에 지금 안 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예, 특히 트럼프는 확실하게 그걸 요구할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지? 이제 중국을 버려야 되나? 미국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미국을 버릴 수는 없어요. 지금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는. 예, 주한미군이 있고 미국을 정말 버린다고 하면 주한미군이 떠나는 게 아니고 저는 점령할 거라고 봐요. 물론 우리나라 한국군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미군이 그 28,000명의 미군만 가지고 남한을 장악한다, 이거는 뭐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장악하고 싶어 할 거라고 봅니다. 그냥 한반도를 중국에 넘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태평양이 다 넘어가는데 트럼프라고 해서 다 넘겨준다? 그러면 일본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필리핀 다 넘어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 지금 한반도 얘기해 주셔서, 그리고 전쟁 얘기도 나와서, 트럼프 당선 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24시간 내에 종전시킨다는데 아직 종전이 안 됐는데, 어쨌든 이 전쟁에 트럼프 당선에 영향을 주는 것과 언제쯤 어떻게 끝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끝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휴전 개념의 종전이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러시아가 전쟁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러시아라는 나라가 이미 다 변해버렸습니다. 전쟁 국가로 변해버린 거예요. 산업 구조도 다 군수 산업 쪽으로 다 전환이 되어 있고, 재정 구조도 그렇게 다 변해 있고, 국민들의 푸틴에 대한 기대? 그건 전쟁입니다. 물론 전쟁을 하지 않고 과거의 영토를 접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아주 가깝게 얘기하면 소련 때의 위성국가들, 소련 당시의 영토, 그리고 위성국가들, 동유럽 국가들, 그거 다 손에 넣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더 길게는 러시아 제국이에요. 피오토르 대제 그때까지도 러시아 국민들이 그걸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위대한 유라시아 국가, 유라시아 제국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푸틴이 계속해서 그런 기대를 주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바뀐 나라예요. 이제 10년 전의 러시아는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그걸 멈추겠어요? 푸틴이 제거가 되고 다른 지도자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 지도자가 러시아 국민들을 다시 설득을 해낼 수 있다면 어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푸틴이 계속 있는 한 러시아는 전쟁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럴 때는 포기 안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저절로 우리 위성국가 할게. 그냥 푸틴 당신한테 가서 엎드릴게. 벨라루스나 이런 나라처럼. 네. 그렇게 하면 전쟁 안 하겠죠.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 나라들 다 이제 나토 가입했어요. 나토 가입을 한 이유가 뭡니까? 러시아가 이거 내 땅을 먹으려고 그러면 나 전쟁하겠다는 거잖아요. 전쟁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들이. 그런데 푸틴은 그 땅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건 서로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잠시 전쟁을 멈출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건 잠시일 뿐이고 반드시 다시 터진다, 어딘가에서는. 종전이 아닌 휴전이다, 되더라도. 예, 휴전이고 우크라이나 자체도 전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어떤가요? 그냥 여전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대치고 러시아가 조금 더 유리하대요. 유리하고 우크라이나가 많이 지금 밀리고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요, 우리 한국 전쟁 때 한국 상황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한국 전쟁 때 우리 상황이 어땠냐면 한국인이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를 몰랐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지? 왜냐하면 36년 동안 일제 식민 통치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1943년, 44년 이 정도 되면
이 조선인들이 한반도에 있는 한국인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의 일본인이 되어서 일본이 승전을 하면 같이 만세 부르고 이랬었어요. 정말로. 그때 식민지였으니까. 예. 아니, 일본이 됐다니까요. 정말로. 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게 팩트였어요. 자, 그런데 미군이 들어와서 일본군을 몰아내고 여기 미국 땅처럼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북쪽에는 또 소련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일제 때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걸 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있던 조선인들, 그 당시를 살던 조선인들의 머릿속에는 훌륭한 사람,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은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건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훌륭한 거예요. 그게 미래예요. 그런데 미군이 들어와서 여기다가 미국식 나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저쪽 반쪽 위에는 소련식 나라가 만들어졌고 거기에는 독립투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과거에 만주에서 활동하던 독립투사들이 북쪽으로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지향해야 되는 건지. 그런 상태에서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적이 분명해졌어요. 남한 사람한테는 적이 분명해진 거고 북한 사람한테도 적이 분명해진 거예요. 반공인 거죠. 그래서 아이덴티티가 생긴 겁니다. 한국인이라고 하는 게 아이덴티티가 생겨요. 그러니까 친미가 되는 거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명절이 된 거고 완전히 이제 새로운 인간들이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한반도 남쪽에. 네. 우크라이나가 그런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그러니까 소련 제국의 핵심이었잖아요. 거기에 핵폭탄 기지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예, 엄청나게 많고 군수공장도 그렇고 조선소도 그렇고 그야말로 이 소련의 핵심 그 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가 러시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독립을 한 거예요. 독립을 하게 된 거죠. 독립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자기들 아이덴티티가 내가 러시아인인지 우크라이나인지 뭔지 잘 알 수 없는 상황이었었죠. 그게 그 이전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터졌잖아요. 이제 확실해진 거예요. 뭐냐? 반러시아예요. 반러시아, 반푸틴. 이게 우크라이나의 정체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쟁도 열심히 하게 된 거예요. 왜 싸워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전쟁은 포기할 수 없어요. 푸틴이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실질적으로 점령을 해서 거기다가 친러시아 위성 정권을 만들어낸다면, 괴뢰 정권을 만들어낸다면 아마 국민들이 엄청나게 저항할 겁니다. 그게. 자, 북한군이 러시아 파병된 지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북한군이 거기서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라든가 뭐 그 드론한테 뭐 추격당하고 사살당하는 영상들도 뭐 뉴스에서 봤었는데 이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민심도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소식들이 북한에 아직 그 주민들에게는 아직 안 알려진 걸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북한 내부의 소식을 제가 알 수 있는 루트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탈북민들 유튜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저도 간접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뭐 약간씩 술렁이긴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술렁해도 그게 정권을 흔드는 정도까지 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예, 그건 뭐 그 고난의 행군 몇백만 명이 굶어 죽는 데서도 뭐 멀쩡한 정권인데 뭐 이 정도 가지고 그게 흔들리겠습니까? 예. 뭐 단순한 수치로 보면 10,000명 정도 파병돼서 많지만 그 전의 사건들을 비교하면 그럼요. 저는 뭐 그 정권 자체가 무슨 파병한 것 때문에 흔들릴 거라고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흔들릴 만한 사건은 있다. 그거는 우크라이나 파병이 아니고 뭐예요? 트럼프가 북한의 해변에다가 리조트 만들고 싶다 그랬잖아요. 네네. 저는 실제로 그걸 제안하고 추진을 할 가능성도 꽤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거는 북한을 개방시킨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북한을 개방시킨다는 건 미국 호텔이 거기 들어가 있으면 그건 개방이 안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북한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지고 정권의 향배라든가 모든 게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정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예, 바뀔 가능성은 저는 거기에서 봐요. 트럼프가 어떻게 할까. 예. 2025년에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의 전쟁에 뭐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 위험 강도라는 건 있잖아요. 조금씩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질 때도 있고 하는데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글쎄요. 한국이 뭐 이렇게 지금 군대가 엉망진창인 상태인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저러고 있는 거 보면 그렇죠. 뭐 전쟁할 생각이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전쟁할 능력이 없거나 생각이 없거나 뭐 그렇다고 저는 봐요.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한국을 지켜주는 거는 주한미군이라고 봅니다. 한국군이 지키는 게 아니고 한국군은 지금 전쟁 나면 과연 이 명령체계나 제대로 작동을 할지 그것조차도 모르겠어요. 지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예. 아니 밑에 장교들이 위에 그 자기 지휘관을 막 뭐 서로 고발하고 이런 상황이니 이게 군대가 세상에 그런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 근데 저는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남한을 침략한다는 얘기는 미국하고 전쟁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감히 누가 할 수는 없는 거죠. 특히나 강한 대통령인 트럼프가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예. 더 그러지 않겠죠. 자, 그리고 또 미국 영토 확장의 역사 좀 여쭤보려고 왔는데 식민지 미국은 어떻게 좀 거대 제국이 되었을까요? 그야말로 서부 개척 시대인 거죠. 이게 말하자면 1776년에 미국이 독립선언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영토라고 하는 거는 미국 동부 해안의 13개 주였어요. 동부 해안에만 딱 붙어 있었어요. 시카고나 이쪽으로도 못 나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고 있던 건 그러면 누구냐? 그거는 프랑스하고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부의 땅은 프랑스가 미시시피 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의 땅들은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고 저쪽 그 서부의 사막지대에 있잖아요. 거기는 다 지금 멕시코에 있는 그러니까 중남미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다 그거는 스페인 영토였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독립한 미국이 프랑스하고 이제 전쟁을 벌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미드웨스트, 시카고 이쪽까지 쭉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가 터지게 되죠. 미시시피 강을 써야 되는데 그 미시시피 강을 프랑스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뭐 그것도 우여곡절이 있는데 그걸 또 스페인이 가져갔다가 또 다시 프랑스가 나폴레옹이 이탈리아에 있는 토스카나 지방을 스페인에게 넘겨주면서 미시시피 강은 놔줘. 그래서 그 일대의 땅들을 나폴레옹이 소유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프랑스가. 그런데 이거를 이제 미국이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려면 프랑스의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프랑스에다가 이제 그 외교 사절을 보냈죠. 이거 좀 쓰게 해달라고 우리가 대가를 드릴 테니. 그런데 그때 나폴레옹이 제안을 합니다. 그냥 빌려 쓰지 말고 사가시오. 그래서 그 거대한 땅을 그냥 프랑스에서부터 사요. 그걸 루이지애나 퍼처스라고 하거든요. 그 루이지애나라고 하는 주가 있잖아요. 그 거대한 땅 전체를 다 루이지애나라고 했는데 지금은 루이지애나가 크지 않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근데 그 루이지애나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루이 14세의 땅이에요. 루이하고 애나잖아요. 그러니까 루이 14세의 땅인 거예요, 거기가. 예. 그 프랑스 땅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돈 몇 푼 안 주고 미국이 사들여요. 그게 아주 흥미로운 거고 또 이제 그 북극 지방의 알래스카도 또 러시아에서부터 사들이잖아요. 그거는 러시아가 팔았어요. 왜냐하면 가치가 없는 땅이라고. 자기들은 이 모스크바에서 너무 멀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사가라. 그래서 이제 미국에다가 팔죠. 처음에는 그거 산다고 뭐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니 그 얼음 땅 사다가 뭐 하냐고. 그런데 나중에 얼마 안 돼서 거기서 석유가 나오고 막 그렇게 되면서 대박이 난 거죠. 그게 지금은 전략적으로 뭐 엄청나게 중요한 땅이 돼 있고 또 재밌는 사건이 뭐냐면 이 서부를 갖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원래 거기가 스페인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현지인들이 그러니까 스페인의 후예들인 거죠. 그 스페인의 후손들이 현지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 메스티존이 뭐 이런 이름을 불리는 사람들이잖아요. 혼혈. 이 사람들이 야 내가 왜 스페인의 지배를 받아야 돼? 우리도 독립할 거야. 그래서 독립전쟁을 하죠. 그렇게 해서 멕시코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이 갖고 있던 중미 지역 지금 멕시코에서부터 저기 샌프란시스코 그 위쪽 땅까지 다 이게 스페인 땅이었는데 그게 멕시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거의 무인지대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멕시코 사람들은 여기 가서 들어가서 살지를 않았어요. 그건 스페인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여기를 미국 사람들이 독립한 미국 사람들이 계속 서부로 오다가 보니까 여기에 들어와서 살게 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텍사스라고 부르는 그 지역 있잖아요. 거기에 미국 사람들이 꽤 살게 됐고 그들이 독립선언을 했어요. 텍사스 공화국이 생긴 거예요. 거기서. 리퍼블릭 오브 텍사스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멕시코의 입장에서는 야 이게 아주 그 고약한 놈들이 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국력도 딸리고 그래서 그거는 봐줬던 거예요. 그런데 텍사스 공화국 사람들이 미 합중국에 가서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미 합중국의 새로운 주가 된 거예요. 이거는 멕시코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전쟁을 벌리죠. 미국하고. 근데 그 전쟁에서 멕시코가 참패를 해요. 그래서 멕시코 시티 수도가 완전히 점령당해요. 그러면서 멕시코는 없어질 상황이었어요. 나라가 완전히 다 없어질 상황이었는데 미국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리고 야, 너희들 그러지 말고 내가 요만큼은 띄워줄게. 그냥 여기서 살아. 그리고 저 위에 있는 땅은 나한테 싸게 팔어. 그래서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뭐 이런 데들이 전부 그게 미국 땅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 도시 이름을 보시면요.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잖아요. 샌프란시스코 이거는 뭐냐면 이게 스페인어예요. 영어로 했으면 세인트 프란시스예요. 또 로스앤젤레스 이거는요. 영어로 하면 The Angel이에요. 천사. 엔젤이잖아요. 그 로스앙헬레스예요, 이거는. 그 스페인 이름인 거예요. 원래 그 이름들로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거를 인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산호세니 뭐 이런 데들이 다 그 이쪽 스페인계 이름들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가 다 미국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멕시코하고 전쟁을 해서. 미국이 되게 인수를 잘했네요. 그렇죠. 뭐 돈 주고 사는 폼은 잡은 거죠. 사실은 근데 뭐 그냥 강압적으로 가져온 거지만. 그러니까 20세기 초 이때는 또 스페인하고 전쟁을 해요. 쿠바를 놓고 스페인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 쿠바도 스페인 영토고 이 태평양에 오게 되면 필리핀도 스페인 영토고 그러잖아요. 괌 뭐 이런 데가 다 스페인 영토였거든요. 근데 쿠바에서 이제 미국이 스페인하고 전쟁을 벌인 거예요. 쿠바가 독립을 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쿠바 반란군을 지원한 거예요. 그 스페인하고 전쟁이 돼버린 거죠. 쿠바가 스페인 식민지니까.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저 필리핀을 가서 또 공격을 한 거예요. 여기도 스페인 식민지니까 미군이 함대가 가서. 그래서 싸움이 양쪽에서 벌어졌네요. 근데 그거 다 미군이 이겼어요. 그래서 스페인도 미국 식민지, 괌도 미국 식민지 다 이렇게 하게 된 거죠. 나중에는 필리핀은 독립을 하고 쿠바도 이제 독립을 하잖아요. 혁명을 거쳐서 독립을 하게 되잖아요. 아무튼 미국이 엄청나게 영토 팽창을 했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온 거죠. 미국이 전쟁에서 참 많이 이겼네요. 많이 이겼죠. 왜냐하면 국력이 뭐 이 우길승천을 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게 경제력이 강하면 군사력도 강하게 되잖아요. 그런 영토 확장의 연장선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가 그린란드, 파나마를 손에 잡고 싶어 하던데 왜 손에 놓으려고 하는지랑 이거 가능한가요? 지금 뭐 예전 같은 시대가 아니니까 또. 파나마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파나마에 군대가 없습니다. 군대가 없어요. 군대가 없는 나라예요. 원래는 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파나마를 침공을 했어요. 1989년에. 파나마를 침공을 해서 파나마 군대를 다 해체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파나마 최고 정치 지도자였던 노리에가라고 하는 독재자가 있었어요. 이 노리에가를 체포했어요. 그래서 미국 법원에서 세우고 미국 재판을 받게 하고 미국 형무소 교도소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파나마가 군대가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죠. 얼마 전이에요? 89년. 그러니까 미국이 그래요.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근데 트럼프가 다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뭐 그렇게 정말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왜 그린란드는 그거를 내놓으라고 그러냐? 왜 그 땅을 팔라 그러느냐? 그린란드가 지금은 덴마크 식민지예요. 네. 그 그린란드 원주민은 누구냐면 에스키모들이에요. 근데 에스키모라고 하는 말을 실제 에스키모들은 싫어해요. 그 단어 자체를. 왜냐하면 그게 야만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날고기를 먹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래서 스스로는 그린란드 사람들 스스로는 자기들을 이누이트라고 부른대요. 이누이트는 뜻이 사람이래요. 네. 그냥 사람들. 네. 그래서 이누이트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18세기에 덴마크, 그러니까 바이킹족들이죠. 덴마크가 거기에 들어가서 선교한다고 들어가서 뭐 우여곡절을 거쳐서 거기를 식민지로 삼은 거예요. 아무튼 거기가 덴마크 식민지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땅이었어요. 왜냐면 얼음 땅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데죠. 어니까. 물론 거기에 미국의 군사기지가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거기가 너무 추워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치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얼음이 녹기 시작하니까. 기온이 올라가면서 얼음이 녹기 시작하니까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 땅에서 뭔가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지금 거기가 신경이 쓰이는 게 중국이 들어갈까 봐. 중국이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군사기지를 둘까 봐 그게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그린란드라고 하는 데는 북극이기는 하지만 북미 대륙의 일부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덴마크보다도 바로 캐나다하고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기 머리 위에 중국의 미사일 기지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건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죠. 사실은 미국이 말이죠. 굉장히 이기적인 면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주한미군을 보면 중국 바로 코앞에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바로 코앞에 중국 기지가 있다고 하면 그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좀 그렇긴 하죠. 어쨌든 간에 미국은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린란드에 중국 해군 기지가 들어오는 거 용납 못한다라고 하는 게 제일 큰 이유고요. 그리고 만약에 중국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린란드 사람들이 그거 지켜낼 수 있느냐? 못 지켜내는 거예요. 왜? 그린란드가 지금 인구가 5만 7천 명인가 그래요. 진짜 얼마 안 되는군요. 예, 남한 넓이의 22배인가 그래요. 인구는 5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킬 수가 있겠어요? 없죠. 그 땅은 못 지켜요. 네. 군대도 없어요. 그건 덴마크가 지킨다고 하는데 덴마크도 못 지켜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게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어요. 얼음 땅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러시아, 중국이 북극 항로를 본격적으로 지금 개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쇄빙선들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중국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겠네 하면서 이제 그린란드를 미국이 장악을 해야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그러면 그린란드 사람들은 어떤가? 지금 그린란드는 어쩌면 독립을 할지도 몰라요. 자기들이 주민투표를 해서 독립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덴마크는 뭐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입장입니다, 사실은. 왜냐? 별 쓸모도 없는 땅인데 돈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린란드 사람들의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7천 달러인가 그렇거든요. 굉장히 부자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어디서 돈을 버느냐? 그린란드에는 돈 벌 데가 없어요. 생선 잡아서 파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얼음 땅이니까. 그 돈이 다 어디서 오느냐? 덴마크에서 오는 거예요. 덴마크가 그냥 줘요. 1년에 5억 달러 뭐 이렇게씩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린란드가 5만 7천 명이라 그랬잖아요. 거기 취업 인구, 고용 인구가 2만 3천 명인가 그렇더라고요. 11,000명이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덴마크가 주는 돈 그냥 그거 쓰는 거예요. 네. 독립 못 해요. 근데 누군가 도와주면 독립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린란드 사람들 입장에서는 덴마크의 식민지로 이렇게 살래? 아니면 미국의 뭐 일종의 속국처럼 그렇게 살래? 아니면 중국하고 할래? 이제 선택을 한다면 어디겠느냐? 미국이지 않을까? 미국의 가능성이 가장 높죠. 최강대국이고 자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또 가깝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미국에 속하게 될 확률이 있다는 거네요? 뭐 명목적으로는 아니겠지만 네. 형식적으로는 독립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독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5만 명 남짓한 사람을 가지고 남한의 22배나 되는 면적을 어떻게 지켜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자, 또 이거 교수님이 주신 주제인데 해저 케이블 전쟁과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핀란드, 대만, 러시아, 중국 그리고 한국 요건 뭔가요? 지금 나라들 간에 지금 분쟁이 붙어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 해저 케이블이거든요. 예. 핀란드하고 러시아, 중국하고 지금 그 해저 케이블을 놓고 분쟁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핀란드의 주장은 뭐냐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해저 케이블이 그 발틱해에 해저 케이블이 있는데 그 해저 케이블이 전 세계 국가 간 통신의 99%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 바다 밑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인터넷들이. 그런데 그게 끊어졌어요. 최근에. 끊어졌는데 중국 배가 끊었다는 거예요. 중국 배가 닻을 밑에 내린 상태로 계속 항해를 해서 그 해저 케이블을 끊어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일종의 납포를 했거든요. 그 중국 배를. 그래서 그걸 조사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예. 근데 중국의 입장은 중국이나 러시아는 야, 우리 그런 적 없어. 라는 거고 쟤네들이 실수한 거네. 이런 거예요. 근데 핀란드는 야, 너희들 일부러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거고요. 또 대만 근처에서도 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만 주변에 있는 해저 케이블이 끊어졌고 그걸 중국이 했다고 추측을 하는 건데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한국이 좀 협조를 해줘라 라고 협조 요청을 공식적으로 해온 상태예요. 대만이. 한국은 아직 뭐 아무런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전쟁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통신을 차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예. 그런데 특히 대만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요, 전부 해저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국가 간 통신은. 왜냐하면 북한이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륙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바다 밑으로 뭔가 이렇게 신호가 오가고 있는 거죠. 대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거를 차단해버리면 그러면 완전히 고립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건 중국이나 러시아가 거기에 분명히 그걸 할 거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저 케이블은 어떻게 대비할 방법이 없어요. 뭐 바다 밑을 감시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위성 인터넷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위성 인터넷은 이제 시작이에요. 그 위성 인터넷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데가 스타링크라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의 그 기업인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이 저궤도들을 그냥 수천 개의 작은 위성들, 통신 위성들로 쫙 지금 깔아놓고 있고 계속 그걸 늘리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아직까지도 좀 통신 속도가 좀 시원찮고 거기다 비싸기도 하고 신뢰도도 떨어지고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앞으로 여기에 투자는 굉장히 많아질 거고 한화가 여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위성 인터넷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죠. 뭐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소위 하이브리드 전쟁에 굉장히 중요한 타겟이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 나와서 트럼프 시대에 일론 머스크가 있는 테슬라 기업의 성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요즘에는 뭐 많은 전문가분들은 그것까지 다 땡겨서 지금 주가가 그렇게 된 거지 JP 모건 같은 데서는 여기서 뭐 70% 뭐 하락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가 신문 기사에서 봤었는데 또 어떤 분들은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함께 갈 것이다. 또 올라갈 것이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정책이 계속된다면 기본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다 끊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는 한편으로 뭐 전기차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커가고 있는 거고 테슬라의 전기차하고 중국 전기차가 상대가 안 될 거예요. 이제 앞으로 가성비 면에서. 근데 미국에서 이제 중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으로 제대로 못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기본적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 건 가성비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면에서 테슬라가 중국산 BYD 같은 걸 당하기 어렵다. 다만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갔던 것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테슬라는 리스로 잘 팔지를 않았어요. 근데 리스가 왜 문제가 됐었냐면 리스로 판매를 하는 전기차는 중국산 부품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라고 하는 걸 그렇게 엄격하게 따지지 않았대요. 근데 테슬라는 리스로 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 팔지 못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보조금을 끊으면서 리스의 가격도 다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미국 내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테슬라가 이익을 다 받는 거예요. 그전에는 불이익을 받았다가 이제는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다른 데들하고 상대적으로 좋아진 거죠. 그런 측면에서 테슬라의 가치가 올라간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또 중국의 전기차의 가성비가 워낙 높아지고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될 거니까 미국 전기차는 저는 그렇게 뭐 희망이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또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풀어줄 것이고 우주 산업에 대한 이런 것들도 열어줄 거기 때문에 테슬라의 기업의 가치의 가능성이 더 열려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스페이스X 같은 거는 전 그럴 거라고 봅니다. 스페이스X라든가 스타링크라든가 이런 건 그렇지만 미국의 전기차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는 거죠. 미국 경제는 작년부터 굉장히 이제 뭐 곧 있으면 경기 침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얘기 굉장히 들렸지만 요즘에 굉장히 잘 나간단 말이죠. 세계에서 미국만 잘 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거죠? 생산성이 높은 거고요. 그 최근에 그 미국의 의회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잘 나가냐? 생산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의 생산성이. 그럼 왜 생산성이 높으냐? 이민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민자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그 이민자들이 젊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이민자들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 이민자가 들어와서 복지 실업수당 이런 걸 받는 게 아니고 이민자가 들어와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생산성을 높이는 거고 그것이 미국 생산성 증가분의 80~90%를 차지한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내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는 이제 외국의 투자를 받아들이고 외국의 그 하이테크 인재들을 받아들이고 하면서 그거를 또 규제를 풀고 하면서
그거를 이제 복구하려고 하겠죠. 한편으로는. 네. 그래서 상반된 효과들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은요, 혁신적일 수밖에 없는 나라라고 보는 게 다른 나라와 매우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은 you are fired 하면 그냥 fired예요. 너 해고야 하면 그냥 나가야 돼요. 무슨 근로기준법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그 구글이니 이런 데서 막 몇만 명씩 동시에 해고하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다른 나라는 그거 불가능해요. 생존에 대한 그런 것들이 혁신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겠죠. 낡은 산업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낡은 산업은 죽어요. 그러면 이 투자 여력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의 또 이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고. 낡은 산업이 그냥 you are fired 해서 한마디로 그냥 싹 죽어버리고 나면 그 여력이 생기잖아요. 그게 어디로 갈까요? 다 새로운 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으로 가는 거예요, 미국은. 그게 미국의 원동력입니다. 그 원동력은 죽지 않았어요. 근데 조금 죽고 있는 게 외국으로부터 이민이 지금 줄어들어서 그게 죽을 수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유럽도 그렇고 전부 고령화가 돼서 그래서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고 이 사람들이 새로운 걸 못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측면이 매우 강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쇠락을 하는 거죠.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늙어서 바꾸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해고를 못 시켜서 바꾸지 못하는 것도 있고 은행들도 파산을 잘 안 시켜요. 우리나라도 보면 자영업자 파산 안 시키잖아요. 파산해야만 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죠.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야 새로운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게 그들이 끊임없이 혁신하는 원동력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제조업 부흥은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건가요? 저는 한국이나 중국처럼 만들지 못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의 노동자들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노동자를 받아들인다든가 멕시코 노동자, 남미의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베트남 노동자 이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게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학력 인재들은 받아들이겠지만 저학력 인재들은 안 받아들여요.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하고 직접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노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미국 노동자들, 미국 백인 블루칼라들을 가지고 공장을 돌린다? 글쎄요. 어림없죠. 하루 8시간 일하면서 뭘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도 52시간, 주 52시간 이것 때문에 안 돼요. 대만은 그런 거 없잖아요. 대만은 그런 거 없으니 TSMC는 24시간 돌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파운드리 뭐 아무리 어떻게 해도 대만을 당할 수 없어요. 한국 근무 시간도 근로기준법이나 어쨌든 그런 거에서 제한 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좋은 거일 수도 있지만 나쁜 거일 수도 있지만 해고가 쉽지 않은 문화도 해고가 쉽지 않고 뛰어난 인재들이 거기에 합당한 보수를 못 받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인재가 A라고 하는 사람이 그 회사에다가 1년에 5천억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1,000억을 줄 수 있느냐? 어림없어요, 우리는. 뭐 기껏해야 10억이나 주면 그것조차도 막 뭐 옆에서 가만히 두지 않을걸요, 그거? 근데 미국은 가능한 거죠, 그게. 그렇죠. 미국 경제가 굉장히 잘 나가는 이유 중에 생산성 중에 하나가 또 작년에 AI 열풍도 있었을 텐데 올해는 AI 열풍 투자 심리 지속될까요? 아니면 이제 올해는 좀 꺾일까요? 아니면 인공지능 어떤 관점에 좀 투자해야 될까요? 저는 중국산 딥시크 때문에 미국의 AI 투자 열풍 완전히 한 차원 다르게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싸졌잖아요. 싸지니까 거기다가 그게 오픈소스잖아요. 코드가 다 공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갖다가 거기다가 뭔가를 조금씩 보태면 자기 거를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이제. 그래서 이거는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AI 모형이 확산되는 기폭제가 될 거라고 봐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개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제가 썼던 것 중에 우리나라의 다글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음성, 영상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그런 그 AI 사이트가 있거든요. 와, 정말 쓸모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예. 유튜브 링크를 거기다 딱 집어넣으면 그게 다 텍스트로 다 바꿔줘요. 한 3분 정도 걸려요. 그런데 아주 보기도 좋게 돼 있고 그걸 요약해주기도 하고 그 요약을 아직 뭐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중요한 그 수준이 높아진 상태가 됐고 이거는 정말 쓸만하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볼 때도 거기에다가 링크를 걸어서 텍스트로 만들어 놓고 동시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훨씬 더 건너뛰기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딱 한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많이 발전하는 거죠. 예. 그리고 트럼프발 경제 전쟁이 시작됐는데 승자와 패자는 어떻게 될까요? 승자는 미국이 되겠죠. 미국이 승자가 될 거라고 보고 중국이 패자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패자라고 해서 뭐 가서 무릎을 꿇거나 그런 패자는 아니다. 네. 그냥 성장이 실질적으로 멈추는 수준 그 정도의 패배가 아닐까. 하지만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군사력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다. 중국의 군사력이. 근데 그거는 일반 인민들의 생활 수준을 낮추는 대가로 그것이 이루어질 거다. 그럼 보통 나라 같으면 거기 불만이 쌓여서 뭐 시위도 일어나고 정권이 교체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지만 중국은 전혀 아니다. 그게. 중국의 이 일반 인민들의 표정이나 행동을 관찰하고 그것으로부터 이 불온한 행동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그 인공지능 수준이 정말 엄청나게 발전해 있기 때문에 감히 누구도 시위를 벌일 생각을 하지 못할 거다. 특히 공산당에 저항하는 반대하는 그런 시위는 어림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중국은 또 안면인식도 다. 그러니까 안면인식이 최고 수준이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그 부분에서는 정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언어인식은 미국이 훨씬 뛰어나고 안면인식은 중국이 뛰어나고 그런 상태인 거죠. 중국 얘기 나와서 중국이 작년에 경기 부양책 엄청 쏟아냈잖아요. 네. 그걸로 중국 경기는 지금 어느 정도 좀 회복된 건가요? 뭐 조금 소비가 살아나다가 또 다시 죽고 그러는데 저축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축률이 계속 올라가요. 사람들이 돈을 안 써요. 돈을 안 쓰니까 뭐 식당도 잘 안 되고 백화점도 실질적으로 문 닫은 상태가 돼버리고 거리에 노숙자 넘쳐나고 그 젊은 실업자들 늘어나고 뭐 그런 거죠. 지난 12월 3일 날 그 쉔젠에서 중국 투자자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고선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한자 이름을 우리 발음으로 읽으면 고선문이더라고요. 고산문 뭐 그런 식으로 중국어로는 읽던데 그 고선문이라고 하는 중국 경제학자가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했어요. 뭐냐? 노인들은 활기가 넘치고 중년은 희망을 잃었고 청년들은 생기를 잃었다. 이렇게 세 마디로 표현을 했더라고. 지금 중국의 상황을. 노인들은 왜 활기가 넘쳐요? 노인들은 연금이 있는 거예요. 연금이 늘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은 물가는 떨어지잖아요. 네. 노인들은 살만한 거예요. 살만하겠네. 그런데 중년들은 산업이 다 저렇게 돼버리고 있으니까 갈 데도 없어지는 거고 뭐 앞으로 급여가 늘어날 가능성도 별로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청년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네. 이제는 가서 취직할 데도 없지. 취직이라 봐야 기껏해야 배달하는 거 뭐 이런 거지. 그러니 할 게 없는 거예요. 네. 지금 그게 중국의 상황이라고 그 중국 경제학자가 그렇게 그 세 마디로 딱 표현을 했더라고요. 활기와 생기를 잃어가는 중년과 청년들. 그만큼 중국이 또 쓸 돈이 사라져. 아까 저축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가성비나 초저가 상품만 막 찾는 경우들이 많아졌다는데 이것도 정말인가요?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B1, B2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탕핑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젊은 사람들. 탕핑족이라고 하는 게 탕평이에요. 집에서 그냥 놀고 먹는 거예요. 네. 적극적인 실업자. 부모 돈으로 그냥 놀고 먹는 적극적인 실업자. 그건 실업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 왜냐하면 구직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실업자에는 안 들어가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은 그냥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요즘에는 B1, B2가 유행이래요. 그게 뭐냐? 지하 1층, 2층이에요. 왜? 지하 1층, 2층은 물건값이 어떨까요? 지상보다. 싸겠죠. 거기만 찾아다닌다. 그래서 B1, B2족이라고 그러는데요. 지상에 있는 거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에 있는 가게들은 어떻게 될까요? 문 닫아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거기에서 다 해고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실업률 통계가 청년 실업률 뭐 17% 이러지만 그 실업률이라고 하는 게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을 한 거예요. 일주일에 1시간 일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배달이라든가 이런 거는 특히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탕핑족들을 감안했을 때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얼마인가라고 하는 것을 중국의 경제학자가 계산을 했는데 45%라고 계산을 하더라고요. 실질적인 실업률. 그러니까 졸업해도
갈 데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중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도 예전에 굉장히 많았는데 미중 갈등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탈중국화는 지금 계속되고 있겠네요. 그렇죠. 중국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게 반스파이법이에요. 반스파이요? 예, 스파이를 잡아내는 법. 이게 국가 기밀, 그렇죠. 국가 기밀사항, 국가의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하면 그러면 그거는 스파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이 아주 애매모호한 거예요. 자, 그런데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CEO나 뭐 아무튼 그 고위 임원이라면 말이죠. 그러면 중국 공산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비즈니스를 하죠. 네. 그런데 그거는 다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사항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 알아보러 다녔다가는 언제든지 스파이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겠네. 예. 그럼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럼 중국도 인구 감소나 고령화로 인한 위기는 있는 건가요? 그렇게 인구가 많은 중국도? 그럼요. 뭐 중국의 고령화는 뭐 한국보다는 못하지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지요. 네. 그래서 AI라든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거 이렇게 보급이 되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 때문인 거죠. 거기다가 호구제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중국의 빈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빈민들이 농촌 지역에 많이 있는 겁니다. 도시 지역에 오더라도 그 사람들은 농민공의 상태가 되는 거고, 도시에 호구를 가질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도시에 적을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아이를 학교 보낼 수도 없는 거고, 도시에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 늙어가고 있는 거고, 네. 그러면서 그 인구를 제대로 활용하기도 어려워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모든 면에서 이제 쇠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도 이제 점점 차단이 되는 거고. 지금 쇠락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중국 경제 해생 가능성이 있는지랑 중국은 어떻게 해야지 이걸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중국 일반 인민들은 무지하게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나중에 굶어 죽지 않으려고. 공포감에 하겠죠. 예. 그런데 이 반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군수 산업, AI 산업, 반도체, 태양광 뭐 이런 산업들 있잖아요. 네. 소위 신질 생산력.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 산업들. 근데 그거는 중국 사람들의 일반 인민들의 생활 수준하고 별로 관계도 없어요. 그건 국내에서 잘 팔리지도 않는 거고. 그런데 미국과의 대결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산업들은 계속 커지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먹고 살만하고 그렇게 되겠죠. 거기에서는 중국의 국영은행들이 집중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는 거고. 네. 하지만 대다수의 일반 인민들은 다 이제 점점 쇠락하는 상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라고 하는 거를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안에서 모순된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한편에서는 아우성을 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또 기술이 급속하게 상승을 하고 달 표면에 착륙을 하고 한편으로는 이러고 있잖아요. 쇠락하는 분야와 성장하는 분야가 교차하고 있군요. 예. 그게 그 모습이 과거의 소련의 모습이었어요. 네. 중국 무비자 정책에 한국도 최초로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이 속내는 중국이 너무 힘드니까 한국에 여행객이라도 와달라 뭐 이런 걸까요? 그런 면도 있지만 사실은 한국이 지나치게 미국 편에 가서 쓰는 거를 막고자 함이 더 크겠죠. 뭐 한국 사람들이 중국 가서 돈을 쓰면 얼마나 쓰겠습니까? 거기에. 뭐 우리는 지금 우리 신문들을 보면 뭐 돈 엄청나게 쓴다 그러는데 중국의 인구에 비해서 우리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거기 가서 돈 쓴다고 뭐 중국 내수가 달라지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규모가 상대가 안 되는 거니까. 한 2, 3년 전에 핫했던 헝다 리스크나 이런 것들은 좀 이제는 잠잠한데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이제 일단락된 건가요? 아니요.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계속 반복해서 지금 그 디폴트가 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도가 나고 있어요. 같은 회사가 또 계속 부도를 한 번 내고 두 번 내고 계속 내는 거죠. 왜? 못 갚으니까. 근데 그동안 가지고 있던 빚들이 다 상환 기간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계속 이제 상환 기간이 돌아오면 또 못 갚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거는 해결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럼 가까이 붙어 있는 지금 일본 경제는 어떤가요? 일본 경제는 잠시 좋죠. 잠시 예, 그거는 저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띄어내면서, 일종의 반사 이익을 보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믿을 수 있는 나라, 과거에는 이제 중국하고 다 뭐를 했다가 중국을 완전히 배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손을 잡을 나라가 필요하잖아요. 그 손 잡을 나라가 제일 큰 나라가 일본인 거죠. 네. 그래서 그 반사 이익을 본 측면이 상당히 크다. 근데 왜 잠시라고 표현하세요? 잠시일 수밖에 없는 게 사람 때문에 그래요. 일본의 젊은이들이 진취적이지 않아요. 나라 밖을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도 별로 없는 거고. 여건이 있는 국민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예,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은 거고. 그런 나라가 잘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잃어버린 30년은 이제 탈출을 한 건가요? 했다는 분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 잃어버린 30년에 대해서도 저는 미국이 플라자 협정으로 일본에 압박을 가해서 그렇게 됐다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많이 하죠.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 진짜요? 그럼 네, 그것이 계기는 됐다. 근데 그 압박을 받은 것은 일본만 받은 게 아니고 독일도 받았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일본하고 독일에 대해서 똑같이 그런 압력을 가했어요. 근데 독일은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이유가 뭐냐? 그때 그 무렵에 한편으로는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하는 그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 한데 우리가 잘 눈에 못 보는 게 있는 것이 그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일본 기업들이 전문 경영 체제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말하자면 창업자 1세대들이 있잖아요.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 혼다니 무슨 뭐 그다음에 일본 경영의 신 몇 명이 있었죠. 예, 소니의 창업자면 그런 경영의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일본 기업들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이 일본의 분위기를 바꿔놓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진취적인 사람들을 바꿔놨던 거죠. 그런데 그 80년대 무렵부터 그 사람들이 이제 퇴장하기 시작했죠. 우리나라는 그 세대들이 퇴장을 하면서 그걸 2세한테 넘겼어요. 그 나라는 전문 경영 체제로 갔어요. 일본은. 그런데 그 전문 경영 체제가 어떻게 됐느냐? 이게 회의체가 됐습니다. 합의체가 된 거예요. 근로자 합의체 기업이 된 겁니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동의해야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기업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상태로 그냥 과거에 해왔던 방식대로 그걸 열심히 하는 그런 시스템이 정착되어 갔던 거죠.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그러면서 일본 기업들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혁신이 더 힘들어지는 문화가. 혁신이 없어진 거예요. 네. 과거에 그냥 매여서 하는 거죠. 유니클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외였거든요. 그 80년대에 창업했잖아요, 여기는. 그 야나이 다다시 같은 사람들이 제발 좀 바꾸자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바뀌는 거죠. 네. 유니클로처럼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니클로도 창업자인 야나이 다다시가 이제 퇴장하고 전문 경영 체제가 들어오면 아마도 똑같은 길을 걷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 일본 기업이 달라질 수 없다. 그걸 바꿔보겠다고 아베가 아베노믹스를 하면서 뭔가를 바꾸려고 했는데 달라진 유일한 건 뭐냐? 돈 찍어내는 것밖에 없었어요. 기업 문화가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쉽게 뭐 문제라도 바꿀 수 있는 건 아닌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일본의 장인 정신, 뭐 100년 가게 이런 걸 굉장히 좋은 걸로 보잖아요. 좋아했었죠. 안 좋은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300년 동안 식당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뭘 뜻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입맛을 바꾸지 않는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림도 없어요. 우리는 30년 가기도 어려워요. 왜? 입맛이 계속 바뀌고 계속 똑같은 그렇죠. 맛을 유지하고 있으면 음식들이 막 들어오고 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그대로 가만히 똑같이 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요즘 유럽 경제도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는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유럽 경제 굉장히 어렵죠. 오히려 과거에 안 좋았던 스페인이나 그리스가 좀 나은 상황이고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데는 뭐 다 죽을 지경인데 그것도 일본하고 비슷한 측면이 상당히 많아요. 유럽에서 또 강국이 독일, 영국, 프랑스잖아요. 예, 안 바꾸는 거예요. 여기도 사람들 나이가 많아지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 저부터도 그렇지만 나이 많은 사람의 기본적인 특징은 라떼는 말이야, 뭐 익숙한 게 좋죠. 라떼는 내가 뭐 옛날에 했을 때는 막 이거 잘 안 바꿔요. 안 바꾸면 망하는 거예요. 왜? 시장은 계속 바뀌는데 생산자들은 안 바꾸고 있으면 그럼 망하는 거죠. 그게 지금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런 거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하고의 전쟁인 겁니다, 지금. 그 전쟁으로 유럽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졌나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왔던 게 뭐냐면 가스 공급이 다 차단됐잖아요. 맞아요. 가스 공급을 스스로 차단했죠, 사실은. 러시아 가스를 사지 않겠다고 네. 하니까 가스값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고, 그 전기값도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그 전기와 뭐 가스의 그 기반을 두고 있던 산업들이 다 힘들어지게 된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 또 하나는 방위비 지출을 늘려야 되잖아요. 맞아요. 우크라이나다가 다 도와줘야 되는 거고, 그만큼 안 쓰던 돈을 거기에다 갖다가 쏟아 부어야 되는데, 그거는 내수나 수출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갖다 쏟아 붓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만큼 쓸 돈도 줄어들게 되는 거고, 경기도 안 좋아지고 그런 거죠. 왜 여기도 솟아날 구멍이 별로 없어요. 아까 전에 일본은 여러 가지 그런 문화적인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 살아가기 힘들다 말씀하셨는데, 유럽도 문화적인 거예요. 건가요? 문화적인 거 플러스 러시아라고 하는 요인이 또 있는 거예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은 아니어도 좀 휴전이 되면 그래도 좀 순통 정도는 트이나요? 그래도 계속 군비 증강은 해야 될 겁니다. 아, 그렇죠. 안 할 수 없겠죠. 예. 심지어 트럼프가 GDP의 5%까지 방위비를 늘려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은 2%도 채 안 돼요. 군비가 늘어나면 그만큼 살림살이는 또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엉뚱한 데다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군수산업은 늘어나겠죠. 군수산업에서 뭐 고용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다른 산업은 이제 죽어버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저 오늘 교수님 모시고 미국과 유럽, 한국, 중국, 일본 경제까지 다양하게 여쭤봤는데, 어쨌든 올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트럼프 시대라는 건데, 트럼프 시대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유망 섹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산, 좀 V 시그널은 좀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까요? 트럼프 시대의 특징은 수출은 줄어든다. 물건이 국경을 넘어다니기는 점점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사람, 특히 똑똑한 사람, 생산성이 높은 사람의 이동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회가 굉장히 많이 온다. 이제는 미국에서, 일본에서, 대만에서, 유럽에서 서로 모셔가려고 그럴 거예요. 이미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 마이크론이 우리나라의 대학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채용 설명회를 이미 굉장히 여러 군데서 했어요.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본도 어서 들어와. 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은 들어오지 마. 자본과 인재는 들어와. 이게 큰 흐름인 겁니다. 이거를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거는 우리의 문화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회 자체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한번 바꾼 적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바꾼 게 1998년 외환위기 때 우리가 한번 크게 바꿨습니다. 한 바꿨죠. 예,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점심시간에 술 안 먹는 거. 그게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왜? 술 먹으면 잘리니까. 그러면서 회사 출근하면 무조건 일하는 거야. 회사 출근해서 신문 보면 안 되고 회사 출근하면 무조건 일하는 거야. 그러면서 한국인들의 생산성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또 공무원들이 그때 본격적으로 민원인들을 고객으로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였어요. 우리가 그걸 느끼지는 못하지만. 이제 다시 그런 위기가 온 겁니다, 우리에게. 한번 엄청나게 변해야 돼요.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한국 사회가 싱가포르 사회처럼 변해야 돼요. 그건 뭐냐? 글로벌 플랫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한국 인재가 미국으로 가더라도 그거는 한국이 확장되는 것일 수 있어요. 인재가 유출되는 게 아니고 한국이 확장되는 거다, 그거는. 미국 영토가 한국 영토가 되는 거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싱가포르처럼 된다면 우리가 그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한국이 싱가포르처럼 돼야 된다. 한국이 과거에 홍콩처럼 돼야 된다라는 거죠.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한국인 전체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그리고 특히 교사들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을 그렇게 길러야 돼요. 싱가포르에서 아이들을 유치원 때부터 글로벌 인재로 키우듯이 우리나라도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그 한국인들을 글로벌 인재로 키워내야 된다. 한국 사회 전체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본 떠나지, 똑똑한 사람 떠나지, 남는 건 그냥 빈 공장만 남게 될 가능성이 있다. 자, 세계 정세가 변화하는 시기에 교수님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리고 한국의 그런 기업과 한국의 그런 문화에도, 그리고 투자에도 좀 조언이 되었다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김정호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